지난 시간에 서양 사상과 동양 사상, 이때의 동양 사상은 주로 동북아시아 사상을 말합니다마는 이 두 사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비교의 중심에는 개별자가 있었죠. 모든 인간은 저마다 따로따로의 존재, 즉 개별자라는 것, 이 개별자를 서양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자각을 하고 있다가 중세 천년을 거쳐서 다시 르네상스기를 거쳐서 근현대를 여는 과정에서 개인을 집단 혹은 전체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딱 떨어지게 개별자로 인식을 하고 그 개별자의 기초에서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양은 개별자 의식이 절반 정도밖에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개별자 의식이 아주 없을 수는 없죠. 인간이 저마다 따로따로라는 것을 동양인이라고 어찌 몰랐겠습니까? 다만 동양인들은 개별자 의식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나 자신을 특히 가족 공동체와 껴잡아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렇게 해서 국가를 사회적으로 세물할 때 가호 단위로, 즉 집 단위로 계산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집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렇게 네 사람이 산다고 할 때 이 네 사람의 개인성을 거의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이 네 사람이 일심동체인데 어떻게 의견이 다를 수 있단 말이냐,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네 사람이 의견이 다를 때가 있지요. 그래서 결정을 할 때 현대민주주의에서는 각 개인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투표를 한다고 할 때 성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각각 다른 당을 지지할 수가 있죠. 아버지는 A당, 어머니는 B당, 아들은 C당, 딸은 D당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대 동북아시아에서는 이것이 되질 않았어요. 그냥 가호 단위로 너희 가호는 어느 당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네 사람이 다른 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최종 결정권은 가장이 갖게 되죠. 이렇게 해서 힘이 가장 센 아버지, 그 다음에 남편, 남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가 좀 더 크면은 이제 시족으로서의 가가 되죠. 그래서 500명, 1000명이 있는 가다. 그럼 거기에서 무슨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가의 종장이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가 단위로 모든 것을 생각을 했어요. 가정도 가지만 제자, 백가 할 때 그것도 가잖아요. 가면은 유가, 도가, 법가, 묵가 뭐 이런 가들이 있는데 이 가도 일종의 집단이고 그 가도 역시 가의 장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를 국가에 적용을 하면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돼요. 또는 임금과 백성의 관계가 되어서 임금은 집안에 있어서 아버지, 또 왕비는 집안에 있어서 어머니가 돼서 예를 들면은 뭐 임금을 가지고 국가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러지 않아요. 현대에 와서도 뭐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다, 뭐 워싱턴은 미국의 국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국부니 국모니 이런 표현들은 사실 가부장적인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에는 맞지 않아요. 현대 민주주의에는 국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임금님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신하와 국민들은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임금님은 신하와 백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신하와 백성들은
임금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것을 천하일가, 즉 이 세상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보고 가정으로 본 거예요. 이러한 의식에 근거해서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문명사 5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너무나 확고부동해서 그저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냥 DNA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하나 백성이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도대체 저 사람은 사람이냐, 사람 자체가 아니다, 짐승이란 말이냐,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고 완전히 매몰이 돼버려요. 그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도 역시 가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도 가정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도 또 집단이 있어요. 우리주의로서의 집단이 있어가지고 그 집단 안에서 후원자와 피후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후원을 받은 사람은 후원자에게 충성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집단들끼리의 봉건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것들을 모아서 봉건국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의식이 동양처럼 철저하지는 않았고 사이사이에 균열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파괴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고대의 그리스 시대에 민주정이 있었고, 또 아테네의 민주정 말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또 다른 도시국가가 있었잖아요. 그 도시국가는 일종의 독재체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치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배울 바가 많은 그러한 제도를 운영을 했어요. 그 밖에도 다른 여러 사회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동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꼼짝달싹 안 했던 우리주의로서의 가주의, 가정주의,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였고, 그러한 우리주의에 대한 균열 또는 의심,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계속 발전이 되어 가지고는 르네상스 기를 거쳐서 개인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러한 현대에 이르렀죠. 물론 현대에도 이 가주의가 민주주의에서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모든 성인 남녀는 개인으로 분리가 되어서 투표권도 개인으로 행사하고 모든 권리도 개인으로 부여되죠. 그 다음에 모든 책임도 개인이 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도 예를 들면 아들이 빚을 지면 그것이 부모에게 책임이 돌아가기도 했었어요. 거꾸로 말해서 부모가 빚을 지면 그 빚이 자식에게 요구되기도 했었어요. 또 부모가 예를 들면 무슨 나쁜 일을 저지르면 아들에게도 어느 정도 연좌가 됐어요. 특히 부모가 예를 들면 간첩행위를 했다, 그럼 자녀까지도 불이익을 받고 그랬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지만 대체로는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아버지가 빚 진 건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빚이지 아들이 갚을 의무는 없는 거야. 다만 윤리적으로 갚고 싶으면 갚으면 되고 갚아도 좋지, 그렇지만은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렇긴 하지만 아버지가 예를 들면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저지른 것을 아들이 알고 국가에 이것을 고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묻지는 않아요.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하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알고 묵인하고 감싸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현대 민주주의도 이 정도의 우리주의는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 보아서 서양은 개인주의에 기반한 인간관계를 설정했고, 동양은 개인주의 절반에
우리주의 절반을 섞어서 이제 인간관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개인주의에 기초한 현대민주주의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주의는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동북아 사상이 서양 사상에 비해서 뒤떨어진 면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양 사상에는 서양 사상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점, 우월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화라고 하는 한문 글자로 표현하고 싶네요. 화할 화자죠. 이 화에 대응하는 서양의 개념은 별입니다. 구별할 별, 분별할 별이죠. 별과 화. 서양은 별을 중심으로 한 패러다임 내지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왔고, 동양은 화를 중심으로 한 마인드 내지는 패러다임을 갖고 살아온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모든 서양인이 다 별 중심도 아니고 모든 동양인이 다 화 중심도 아니에요. 서양에도 화가 있고 동양에도 별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대체적인 흐름을 비교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분별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서양은 별, 동양은 화라고 할 때 이 별과 화는 사실은 서양인과 동양인이 전에 말씀드렸죠. 공자가 혹은 노자가, 공자가 유가를 창시하고 노자가 도가를 창시했다고 할 때 한편으로 보면 공자와 노자가 주체적으로 그러한 사상을 창시한 그러한 분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시아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소산이다. 그런 사상들은 공자와 노자는 피동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의 별 그리고 동양의 화라고 하는 것도 이 서양인과 동양인이 살았던 환경의 소산입니다. 그 환경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우선 서양 사상은 크게 나누면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어진 헬레니즘,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발흥해서 기독교로 발전한 헤브라이즘, 이 양대 흐름이 합쳐져서 서양 문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동양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문화가 크게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인도에는 동북아시아와는 좀 다른, 그러나 또 공통점도 많은 인도 문화가 발전을 했죠. 근데 이 두 문화는 딱히 잘 섞이지는 않았어요. 인도에서 발흥한 불교가 이제 동북아시아에 와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서양에서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처럼 딱히 상대적이지도 않아요. 딱히 흑백처럼 나뉘지도 않고 대체적으로 비슷한 점도 많고 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서양 문화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서양이 중세를 거쳐서 근현대를 열었다고 할 때 그 근현대는 중세 시절을 천년의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기독교 문화로부터 탈피였었거든요. 기독교 문화, 신중심의 기독교 문화에서 인간 중심의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로 복귀를 주장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그리스 문화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입니다. 현대 그리스는 아니고 고대 그리스 문화는 지중해 문화죠. 그렇다면 지중해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지중해죠. 땅 가운데 있는 바다죠. 바다는 바다인데 입구가 아주 좁아요. 그리고 큰 바다가 있어요.
정말로 큰 바다예요. 호수는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가 있는데 입구가 딱 막혀 있다는 건 뭡니까? 이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하다는 거죠. 풍랑이 세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고대에는 교통통신이 지금처럼 원활하지 않았죠. 그러면 교통통신을 하기 위해서 내륙에서 움직이려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우마차죠. 소나 말이 끄는 그 수레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 빠른 길이고, 특히 말을 타고 가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하루에 100리, 약 40km 정도를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죠. 말 위에 한 사람밖에 탈 수가 없고, 또 말 한 마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를 타고 가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이렇게 교통통신이 아주 나빴던 고대인데, 배를 타면 어떻습니까? 배를 타고, 특히 풍랑이 잔잔한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만 잘 만나면 현대와 거의 다름없는 속도로 먼 거리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중해 주변에는 수많은 인종이 살았어요. 동북아시아, 중국에도 많은 인종이 살지만 그 인종들은 얼굴 모양이 비슷비슷해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언어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는 또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사고방식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지중해에 살았던 수많은 인종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색도 각기 다르고, 그 다음에 혈통도 아주 달라요. 거기다가 언어도 아주 다르고, 관습도 아주 다르고, 그런 수많은 부족들이 모여서 살면서 교통통신은 원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교류가 있죠. 수많은 교류가 있으면서 경쟁이 벌어지죠. 이 경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람은 아까 말한 별이 됩니다. 따로따로가 돼요. 경쟁이 안 벌어져야 화가 강조가 되는데, 경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너 이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와 나도 별이 돼요. 아내와 남편도 따로가 돼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외환 위기가 닥친 이후로 별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 외환 위기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경쟁 사태죠. 이것들 좀 심각한 사태를 맞이함으로써 그 전까지는 예를 들면 형제나 사촌이 돈을 빌려달라 이러면 그저 쉽게 빌려줬어요. 계약서를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심각한 사태가 지난 다음에 달라졌죠. 형제 안 빌려주죠. 빌려준다고 해도 엄격한 계약서를 쓰고 빌려주죠. 심지어는 지금에 와서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어서도, 옛날에는 아버지 것이 아들 거고 아들 것이 아버지 거여서 사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식이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관리하면서 그 돈으로 아버지를 잘 봉양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되죠. 지금은 내가 자녀에게 이 돈을 물려줬을 때 자녀가 별로 돌아가서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하고 뒤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 부모도 생각을 하고 자녀도 그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경쟁이 심해지면 사람이 별, 제각각이 돼요. 이렇게 돼서 서양의 지중해 문화는 자연스럽게 인간을 개인적으로 분별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에 비해서 동북아시아는 어떤가요? 동북아시아에서 바다는, 저기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동쪽에 가면 바다가 있지만 바다에서 거의 뭐 활동할 일이 거의 없었고 주로 대륙 내지는 내륙에서 활동을 했죠. 그러면 그 내륙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들판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죠.
거기에 가끔 이제 홍수가 범람을 하기도 하고 또 뭐 한발이 있어서 가뭄이 들기도 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산과 강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경쟁 관계로 보지 않고 조화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우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천지인해서 하늘이 땅을 낳고 땅이 인간을 낳았어요. 그래서 천지인은 하나예요. 마치 한 집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낳듯이 천지가 인간을 낳은 거예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싸울 일이 없듯이 인간이 자연과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서로 어울려서 잘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보았다 이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서양에서는 모든 것을 분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끼리도 분별했지만 인간과 자연도 딱 분별을 해요. 이 분별은 반드시 경쟁을 낳습니다. 원래 경쟁으로부터 분별이 나왔지만 역시 분별로부터 또 경쟁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도 경쟁 관계인 거예요. 서로 조화하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자연은 정복의 대상인 거죠. 이렇게 해서 서양은 모든 것을 분별하는 쪽으로 나가서 사물도 분별하고 인간도 분별을 해요. 이 분별이 계속 발달되는데 도움을 준 첫 번째 원인이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학은 오늘날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서양 그리스 문명 시대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위대한 수학자의 기반을 해서 출발했잖아요. 동양에도 수학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학 정도는 아니고 산술 정도만 있었어요. 그것을 학문으로까지 밀고 나간 것은 역시 서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물을 개별로 하나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수로. 이것을 1, 2 이렇게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우선 개별화하는 거예요. 별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개별화된 걸 가지고 이제 보태고 빼고 나누고 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하는 것인데 동양에도 당연히 그 수 변별이 있었죠. 있었는데 이 변별을 항상 화와 더불어 생각을 해요. 동양에 이제 수로 가지고 그 철학을 밀고 나간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역이라고도 하고 역경이라고도 하죠. 이 역경은 동양 사상에 있어서 거의 왕좌에 있습니다. 원래 사서 삼경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시경이고 그 다음에 서경이고 그 다음에 역경에서 삼경의 세 번째가 역경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역경은 사서 삼경을 포함해서 또 사서를 포함해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노자, 장자 이런 중국 사상 전반의 사상 위에 왕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중국 사상의 총집결체예요. 이렇게 중요한 경전이 역경인데 역경도 사물을 별해요. 나누어요. 음과 양으로 나눕니다. 둘로. 여기까지는 서양과 똑같아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은 강한 것, 음은 부드러운 것, 양은 높은 것, 음은 낮은 것, 양은 적극적인 것, 음은 소극적인 것,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분별을 양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서양도 똑같아요. 사물을 두 가지로 나누는 상대성. 이 상대성까지는 똑같은데 이 상대성의 근저에 태극을 두는 것이 이제 동양의 차이점이에요.
이 상대적인 데서 끝나질 않아요. 둘로 나눈 다음에 둘을 조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속에도 양이 있고 양 속에도 음이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양이라고 하는 궤가 있지 않습니까? 음궤가 있고 양궤가 있죠. 양궤는 끊어지지 않는 줄 하나로 표시를 하고 음궤는 중간이 끊어진 이렇게 두 개로 표시를 해요. 그런 다음에 사상, 양이 이제 한번 변전을 해서 발전을 하면 네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 되는데 사상, 사궤 네 가지로 되었을 때에는 양이 주가 되고 거기에 음이 부가 되는 그러한 꾀와 그 다음에 음이 주가 되고 양이 부가 되는 꾀로 나뉘어요. 이른바 건, 곤, 감, 니로 나뉘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양이 독립적으로 양이고 음이 독립적으로 음인 것이 아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속에 원래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한 바퀴 도니까 이 속에 있던 것들이 강화돼서 이렇게 넷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고 둘로 나누긴 나눴는데 그게 완전히 분별된 서양에서 1은 2가 아니고 2는 1이 아닙니다가 아니고 1은 2이기도 하고 2는 1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은 2가 아니고 2는 1이 아닙니다가 50% 되고 1이 2이기도 하고 2가 1이기도 합니다가 50%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서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둘이 몽실이잖아. 이게 그러면 그러고 아니면 아니지.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야? A면 A고 B면 B지.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다니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동양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야, A와 B를 그렇게 딱 분별하면 그것은 경쟁과 투쟁으로 가는 거야. 화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경쟁과 투쟁으로 끝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화 쪽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공자님의 말씀 중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있죠. 화이부동이죠. 소인은 동의불화하고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이런 겁니다. 소인, 즉 수양이 덜 된 사람들은 동의불화예요. 한 가지 같은 동이에요. 한 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한 집단 안에 소인들끼리 모여 있어요. 10명이. 그래서 한 집단인데 그 안에서 제각각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화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찌그락빠그락 모래알처럼 섞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버벅버벅하다 이거예요. 근데 군자들이 모였어요. 수양이 됐어요. 이 수양이 된 사람들은 화이부동해요. 조화를 잘 이루어요. 뻐걱뻐걱하지 않아요. 서로 잘 어울려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주 화합하면서 살아요. 그렇다면 화합한다고 하면 섞여버리느냐? 그리고 개성이 없어져 버리냐? 그건 아니에요. 자기의 개성은 다 유지하면서 화합해요. 그래서 화이부동이에요. 화는 하는데 동이 되지는 않아요. 같아지지는 않아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피아노하고 바이올린이 협주를 한다고 할 때 피아노가 바이올린에 끌려가거나 바이올린이 피아노에 끌려가면 그거는 지리멸렬이 되겠죠. 그렇다고 제각각 따로 놀아서도 안 되겠죠. 제각각 자기 파트를 잘 지키면서 부동하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그러나 화합하고 화음을 내는 것, 이것이 화이부동이죠. 이때 제각각 피아노가 1로서 있고 바이올린이 2로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과 2가 있어요. 서양은 이것을 얘기해요. 1과 2가 별이다. 따로 구별이다. 근데 동양은 인정하는 것을 50% 하고 나머지 50%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어울려서 내는 화, 그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1과 2라고 하는 두 개가 만나면 거기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1도 있고
2도 있고 1과 2가 조화하는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공자에 있어서는 중용이라고 하는 말로 나타나고, 인도로 넘어가면 부처님의 경우에는 중도라고 합니다. 중도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공자 사상에서 가장 심오한 것이고, 사서 삼경에도 중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이 유가의 경전 가운데 가장 심오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서양에도 중용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중용 사상이 그렇게 중시되지를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에도 동양적인 것이 있고 동양에도 서양적인 것이 있어요. 다만 주류로 볼 때 동양은 중용 내지는 중화라고도 해요. 중용과 중화가 강조가 되고, 서양에서는 그 중용과 중화보다는 개별이 강조가 돼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쓰지도 달지도 않은 자는 배틀이라 해가지고, 야,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일이야 이야 확실히 해, 진보야 보수야 확실히 해, 이렇게 되는 건데,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쓰면서도 달고 달면서도 써요. 이쪽이면서 저쪽이고 저쪽이면서 이쪽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나쁜 경우는 질이 멸절이 돼요. 근데 좋은 경우는 아주 고급하고 화합하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제 문자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서양은 나쁜 경우에는 별이 불화해요. 구별이 돼가지고 분별이 돼서 내가 너가 불화해요. 근데 좋은 경우에는 별이 독립해요. 각각 독립해요. 나쁜 의미에서는 각각 구별이 되어서 불화하고 서로 경쟁하고, 좋은 의미에서는 각각 구별되어서 저마다 독립체가 돼서,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의 건강한 개인주의자가 돼요. 근데 동양에서는 나쁜 경우에 동의불화가 돼요. 좋아하면서 서로 한 덩어리가 되기는 했는데, 이것이 분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질이 멸렬해가지고 민주당이었다가 공화당이었다가 왔다 갔다 그냥 중심도 없고 무언칙한 그런 동의불화가 돼요. 그런데 좋은 경우에는 화이부동이 돼요. 이것은 좋은 경우만 놓고 보면 서양의 각계 독립보다는 화이부동이 한 차원 더 높은 거죠. 사람이 제각각 독립해서 1.0 되는 거 좋잖아요? 좋은데 그것이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니죠. 사람은 1.0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독립이 되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되, 그 자유의 뒷면은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책임도 다하고 이렇게 살면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민주시민으로서 훌륭해요. 그러나 더 훌륭해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1.0으로서 독립이 아니라 1.1, 1.2, 1.3 여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여분을 만들어서 그 남는 부분을 가지고 남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남과 화하고 남과 조화를 하고 이러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동양 사상의 역경을 비롯한 동양 전체의 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의 훌륭한 점이에요. 이 훌륭한 점은 공자의 경우, 노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음을 닦는, 수양하는 수기와 연관이 돼요. 마음을 닦아야만 마음이 1.1, 1.2, 1.3 해서 여분이 생겨요. 경쟁만 해가지고는 안 생겨요.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화할 화자, 그 화한 마음을 많이 기른다는 것이에요. 이 화한 마음을 기른다는 것에 대해서
공자님의 경우에는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은 온이 여하시며 위이 불명 이러시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온은 따뜻한 온이고 여는 엄할 여자예요. 그 다음에 위이 불명할 때 위는 위험이 있다는 위자고 불명은 사납지 아니하다 이런 거예요. 훌륭한 인성은 중용적이에요. 적어도 논어의 기준으로 볼 때 서양에서도 중용적인 인품을 훌륭하다고 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논어에서는 특히 중용이 강조가 되는데 이 중용적 인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온이 여 위 불명 이 구절을 놓고 볼 때에는 이런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역경에서 말한 걸로 돌아가면 음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이 있어요. 적극성과 소극성, 강한 것과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러면 이 음과 양이 따로따로죠. 일단 음은 양이 아니고 양은 음이 아니죠. 적극성은 소극성이 아니고 소극성은 적극성이 아니며 강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은 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함에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약함에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적극성에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소극성에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이때 그 좋은 점만을 취합해서 세 번째 걸 만드는 거예요. 1. 강함, 2. 약함, 3. 강함의 좋은 점과 약함의 좋은 점을 합쳐서 만들어낸 어떤 인격체. 이것이 중용이에요. 그러면 온이 여를 보면 온은 따뜻하다 이거예요. 따뜻하다는 것은 봄과 여름이다 이런 뜻이죠. 계절로 보면. 그 다음에 여는 엄해요. 엄하다는 것은 계절로 치면 가을이나 겨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자님의 인성은 봄이면서 겨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봄이면서 겨울일 수가 있죠? 봄이어야 할 때 봄이고 겨울이어야 할 때 겨울인 거죠. 따뜻해야 할 때 따뜻하고 엄해야 할 때 엄한 거죠. 소극적이어야 할 때 소극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때 적극적인 거죠. 부드러워야 할 때 부드럽고 강해야 할 때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중용을 시중이라고 해요. 때의 시자 가운데 중자예요. 때에 적중하는 거예요. 따뜻해야 할 때에 적중해서 따뜻하고 차가워야 할 때에 차가워서 적중하는 거죠. 그 점을 별과 하로 나눈다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구별할 때는 정확하게 구별하고 조화시킬 때는 정확하게 조화시켜야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화음을 이루잖아요. 그 다음에 위불명도 마찬가지죠. 위험이 있어요. 이건 강한 거죠. 불명은 사납지 않은 거니까 부드러운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갖춰야 될 때는 위험을 갖추는데 사납지 않게 유연하게 해야 될 때는 또 유연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또는 성격의 양면, 그 양면 중에서 좋은 점만으로 취합한 거예요. 이 중용의 상대 개념, 그러니까 나쁜 것만 또 취합할 수도 있겠죠. 나쁜 것만 취합한 것을 향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향언과 중용은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향언인 사람이 중용인처럼 덕 많은 사람이라고, 이 향언의 향자는 고을 향자예요. 시골이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점잖은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덕 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얼핏 보면 칭찬받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이 무원칙한 사람이에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분별을 안 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또 화해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얼핏 보면 양면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중용자처럼 보여요. 그래서 공자님은 이 향언을 엄청 미워했어요. 군자도 미워함이 있습니까? 그렇다, 군자는 미워한다. 군자는
곡식이 아니면서 곡식인 것처럼 생긴 피를 미워한다. 강아지 풀이나 피는 곡식이 아니면서 곡식처럼 생겼지 않냐.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처럼 향은도 진짜 덕이 아닌데 덕이 있는 것처럼 무원칙한 사람이 마치 중용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므로 나는 미워한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1차적으로는 서양에서 개발된 별, 엄격한 구별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딱 분별이 된 상태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독립이 되어서 1.0의 인격, 1.0의 경제, 1.0의 자유, 1.0의 책임을 딱 완수를 해요. 그것이 필요 조건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은 안 해도 되긴 해요. 이제 동양의 철학을 가져와서 화,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수양을 해가지고 1.1, 1.2, 1.3, 1.5 이렇게 개발을 해서 나머지 여분 1.1, 0.1이나 0.2나 0.3, 0.5 여분을 가지고 남과의 조화를 이루어서 남을 배려하는 그런 좋은 음악에 있어서 화음과 같은 그러한 중용적인 그러한 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삶을 훌륭하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멋있게, 바람직하게 꾸려나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개별자를 중심으로 서양 사상에 비해서 동양 사상이 충분히 깨닫지 못한 그러한 우리주의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우리주의의 다른 면모인 화 내지는 중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동양 사상의 훌륭한 점, 그 훌륭한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불교의 그 중도 사상과 관련이 되고 또 더 깊이 토론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논리적 이러한 문제가 게재되어 있어서 자칫 강의가 너무 난삽하고 너무 어려워질 그런 염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한번 토론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거기까지는 나가지는 않고 이 정도에서 동양 사상의 중용 내지는 화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